자, 이번 시간부터는 계약법입니다. 335페이지죠. 계약법 총론 했는데. 자, 먼저 계약법에서는 계약을 다루는 것이죠. 이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일정한 법 효과인 권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계약인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청약과 승낙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법률 관계를 우리는 넓은 의미의 계약이라 그러고, 계약법에서 즉 민법에서 배우는 계약법 안에 있는 이 계약은 협의 의미의 계약으로서 채권을 만들어냅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고 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채권이 만들어지는 관계를 우리는 협의 의미로서의 계약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계약은 결국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쳐짐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 법률행위 중에 하나의 모습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바로 채권 채무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발생시킵니다. 자, 이러한 계약에는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합니다. 이 계약 자유원칙에 의해서 계약의 원리가 작동하고, 따라서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하는 것이니까 계약법 규정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의 성질을 갖게 되겠죠. 이게 이제 물권법과 차이점이죠.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라서 또 관습법의 규정의 내용에 따라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정한다. 이렇게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되기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법규성을 띠죠. 그래서 정반대적 성격이 됩니다. 자, 이때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될 때 이 계약 자유원칙의 내용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따라서 계약 체결의 자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마음먹었으면 누구랑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상대방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 선택의 자유. 자, 상대방을 선택했다면 그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 그리고 내용을 정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라는 방식의 자유. 이 네 가지 바로 계약 자유원칙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우리 교재에는 336페이지에 가면 계약 자유원칙의 내용에서 기억 동그라미부터 체결의 자유, 그 다음 니언, 상대방 선택의 자유, 디귿, 내용 결정의 자유, 리얼, 방식의 자유를 선언했죠.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자유가 원칙이다. 다만 오늘날에는 많은 이 자유원칙이 제한을 받습니다. 이게 계약 자유원칙은 많은 제한이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능력이 차이가 많고 또 그 계약 당사자 중에 어떤 사람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사회적 작용에 의해서 계약 자유원칙은 많은 제한이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는 336페이지 이하에 정리되어 있죠.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계약 자유원칙이 원칙인데 다만 그 자유원칙은 일정한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을 체결할 때 이때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계약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부종계약이다 또는 부합계약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부종계약 또는 부합계약, 즉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될 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관이란 것은 계약 내용이 될 것을 장래에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이 될 것을 미리 다 정해놓고 그 상대방과 여러 사람과 계약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그 내용을 보여줘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주 간편하게 여러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이 오늘날에는 약관에 의한 계약이 많다 이런 거죠. 예컨대 보험을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은행 거래를 한다든가 또 통신 거래 이렇게요. 통신 약정할 때요. 또 우편 약정한다든가 또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교통기관 이용 약정이라든지
뭐 아니면 전기를 공급받는 약정을 한다든지 또 상수도 물을 공급받는 약정을 한다든지 뭐 등등 우리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해 나가야 할 그러한 계약을 할 때는 주로 이렇게 약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특정된 회사가 많은 개개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많이 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특정한 대기업이 미리 계약 내용 될 것을 정해가지고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제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사인만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해 나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약관에 의한 계약이에요. 따라서 약관의 개념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미리 장래의 계약 내용을 정해놓은 거죠. 미리 장래 체결할 계약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약관이다 이렇게 하죠. 이 약관은 기본적으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그 내용을 모두 작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상대방도, 즉 이 약관을 만들지 아니한 상대방도 약관에 따라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약관의 효력은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구속력이 생기죠.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 교재에는 337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디귿 동그라미 있어요. 약관의 법적 성질을 해가지고 약관이 사실은 일방 당사자가 한쪽이 만들어 놓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효력이 발생해서 상대방을 구속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약관이 일방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은 또는 같이 하지 아니한 상대방에게도 그 효력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근거가 뭘까?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약정, 계약,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계약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하는 부종계약 또는 부합계약은 이 일방에 작성한 내용대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또는 불균형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가 많겠죠. 그래서 이 약관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 만들어 놓았죠. 이 약관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걸 줄여서 약관 규제법 이렇게 표현하죠. 이 법이 1986년도쯤에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오늘날 약관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여기에 약관을 통제하는 법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하면 약관 그 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하고 또 각종 우리 국가 기능 안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거래하는데 약관을 통해서 거래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약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행정부가 담당해서 미리 고객 대중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공정한 내용을 먼저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관할하죠.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계약을 만들 때, 즉 부합계약을 만들 때 약관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집어넣어야겠죠. 우리가 보통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보험회사가 미리 약관에 많은 내용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을 드는 사람은 거기에 사인만 하면 그러면 약관의 내용이 전부 다 계약 내용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계약의 편입이라고 합니다. 약관의 계약의 편입. 계약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계약 안으로 편입 들어오는 이런 과정은 바로 우리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정해놨죠. 즉 약관을 작성한 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상대방 고객이 읽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약관 내용에서 중대한 사항은 즉 소비자,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황은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작성자가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을 이행하면 약관은 전부가 계약 내용으로 이렇게 편입됩니다. 따라서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되는 것은 바로 작성자, 오늘날 같으면 대기업자죠. 대기업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약관의 내용을 글씨로, 문자로 명시하고 그것을 그 내용 중에 그 상대방 고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줘야 한다.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게 되면 약관은 계약 내용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계약의 편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편입되지 않는데 이 약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저기 있는 작성자는 계약 내용의 주장을 못하죠. 계약 내용이 되었다고 내용의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고, 다만 상대방 고객은 그 약관 내용이 자기한테 유리한 경우에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관의 내용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내용대로 작성자 당신은 책임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바로 상대방 고객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죠. 내용으로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즉 명시 설명 의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약관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인 대기업자는 그 약관 내용을 주장을 고객한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약관 내용을 그 대기업자한테 이러한 내용으로 하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의미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는 편입 과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명시 설명 의무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약관을 통제하는 구체적 법 규정의 내용을 좀 봐야겠는데, 약관의 통제 방법. 이 법에서 통제하는 것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약관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약관이라면 이때는 약관이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위반되는 약관이면 무효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한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걸 위반하면 안 된다. 이때 신의 성실의 원칙에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원칙들도 있습니다. 파생 원칙.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생 원칙을 위반해도 안 되죠. 이것을 위반했는 약관일 때도 역시 무효인 약관이 되겠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통일적,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있죠. 객관적으로 해석해라. 즉, 약관의 내용은 많은 다른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서 고객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만약에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한 개념이나 불확실한 개념을 사용해서 약관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해석할 때는 작성자한테 불이익으로 해석하고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라는 원칙도 있어요. 이것은 곧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고객이 이 대기업자, 작성한 대기업자와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때는 오히려 이 약관 내용을 미리 만들어 놓은 내용에서 수정을 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개별 약정이 만들어지겠죠. 이럴 때는 개별 약정이 존재한다면 그 개별 약정이 우선합니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을 허용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만약에 약관의 내용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 이런 것들을 약관 내용에 집어넣어 놨다라고 할 때는 그 약관을 해석할 때는 이걸 아주 엄격하고 제한적이고 축소되게 해석해서 고객에게 가능하면 그 손해, 불이익을 줄여나가야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엄격 해석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엄격 해석을 다른 말로는 제한 해석 또는 축소 해석 이렇게 하죠.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신의 성실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석하겠다.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이러한 내용을 위반했다면 전부 그 효과는 약관이 무효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자, 이때 이 무효의 원칙은 우리 민법의 일부 무효 원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실 원칙이나 파생 원칙에 위배되는 그 당의 약관 조항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무효의 원칙은 일부가 무효이면 그 부분만 무효, 이것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약관 부분은 일부가 무효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부만 무효가 되고요. 일부 무효, 일부 약관 조항 여기에 무효 사유가 있더라. 그러면 일부 무효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약관의 내용은 그대로 유효로 두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특칙이죠. 민법상의 일부 무효의 원리에 특칙을 여기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민법상의 일부 무효의 원리는 원칙은 전부 무효로 취급하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로 둔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의 특칙 규정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것이 339페이지 제2의 디귿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일부 무효의 법칙. 여기에 특칙이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를 보죠. 계약의 종류에서는 계약의 종류,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 그리고 유상 계약과 무상 계약,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 한 요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전형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상에 있는 15개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것을 전형 계약이라 해요. 따라서 이것은 이름이 있는 계약이니까 민법의 상에 매매, 교환, 증여, 위임, 도급 이런 식으로 여행 계약까지 이름이 있는 계약이니까 유명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비전형 계약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름이 없는 계약, 무명 계약을 말합니다. 이게 예컨대 제조물 공급 계약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없죠. 그런 경우를 비전형 계약이라고 하고, 다만 비전형 계약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만약에 다툼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그 비전형 계약의 성질을 분석해서 전형 계약에서 가장 유사한 내용의 규정들을 거기에 유추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형 계약과 이 전형 계약의 성질을 잘 이해해둬야 비전형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법 원리들을 또 법 규정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의 의미를 알아두셔야겠고, 전형 계약에서는 여기 15개 민법상의 규정에 있는 유형의 계약을 우리는 전형 계약이라 한다. 이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중에서 우리 시험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상계약, 무상계약입니다. 이때 유상계약, 무상계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계약 실행 과정에서
계약의 실현 전 과정을 살폈을 때 과정상 서로 간에 대가적인 급부 이행 관계가 있었느냐 없느냐, 이게 존재하면, 이 관계가 존재하면 유상계약이고 이 관계가 없으면 없은 관계면 무상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서 주고받는 계약 내용이 실현되어져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면 계약의 모든 실현 과정을 보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 그리고 주고받은 대가도 보니까 아주 대등한 가치를 주고받는 것이더라. 그런 경우에 서로 대가 급부가 존재하게 되죠. 이게 있으면 유상계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없으면 무상계약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모두 유상계약이에요. 왜냐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도인은 재산권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죠.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 그러죠. 그렇게 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실현한다. 그 과정에서 다 지급해야 실현되죠. 그러니까 유상계약이다. 교환계약도 마찬가지죠. 재산권을 서로 주고받고 함으로써 교환계약을 실현을 하죠. 그때 서로 대가적 급부 이행이 이루어졌다. 유상계약이죠.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임대인한 사람은 물건을 사용 수익해 할 의무가 존재하고 그 사용 수익하는 임차인은 그 사용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실현되죠. 주고받는 관계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상계약이죠. 따라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시험 대상인 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유상계약일 때는 유상계약의 대표가 매매예요. 매매. 그래서 매매 규정을 이 유상계약에다가 대표적으로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여기다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유상계약에 대표해서 준용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쌍무계약, 편무계약인데요. 이 쌍무계약, 편무계약은 계약 성립 당시에 서로 대가적 채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채무가 발생하여 각각 부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성립 당시에 바로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에 서로 대가적 채무가 발생한다, 생긴다라고 하면 쌍무계약. 대가적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쌍무계약, 이것은 우리 민법의 매매, 교환, 임대차의 이 세 가지 시험 대상인 계약은 전부 다 쌍무계약입니다. 매매계약 성립 당시, 교환계약 성립 당시, 임대차 계약 성립 당시 모두 서로 대가적 채무 이행을 할 것을 부담하게 되죠. 바로 성립해버리죠. 그래서 쌍무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쌍무계약은 대가적 채무가 성립 당시에 발생해버리니까 그 쌍무계약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면 서로 의무를 주고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쌍무계약은 모두 언제나 유상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계약이다. 이렇게 되겠죠.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상계약은요, 편무계약인 경우에도 유상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유상계약에는 편무계약도 있습니다. 예컨대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인 것은 우리 민법에는 현상광고계약을 들고 있습니다. 현상광고계약이 대표적으로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하지 조심하시고, 이때 쌍무계약에서는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가 쌍무계약에서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편무계약에서는 그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쌍무계약, 편무계약을 구별할 이유가 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실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쌍무계약일 때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가 그 계약상 발생하고 편무계약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쌍무계약인지 편무계약인지 어떤 계약의 성질에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동시이행항변권 그리고 위험부담 이런 문제가 쌍무계약에서만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따라서 편무계약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편무계약, 쌍무계약을 구별할 실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자, 계약의 종류에서는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둬야 할 내용이다. 이런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340페이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보시면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 있죠. 이것은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해버립니다. 따라서 별도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되는 순간에 계약이 성립해버린다는 게 낙성계약입니다. 그런데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그 청약과 승낙의 합치 외에도 일정한 약속한 내용대로 급부이행이 있어야, 즉 물건을 건네주는 행위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요물계약이라 합니다. 이 요물계약에는 대표적으로 계약금 계약이라든지 전세금 계약이라든지 보증금 계약이라든지 또 대물 변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물 계약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상금까지 하면 5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 전세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 다음에 대물 변제 계약, 또 현상 광고 계약 이 5가지를 대표적으로 요물 계약이다. 약속한 내용의 급부이행, 즉 물건을 건네주는 행위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은 계약 성립 시기가 다르죠.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5번에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있는데 요식계약이라는 것은 방식을 갖추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요식계약이라는 것은 방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이 있는데 이 의미는 급부이행을 한 번만 실현시켜버리면 당사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급부이행이 있을 때 그때 드디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 이것을 우리는 보통 계속적 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시험 대상인 이 3개의 계약은요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고 그리고 낙성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고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때 전형계약이겠죠. 민법에 있는 전형계약이니까. 그래서 5가지 성격은 공통입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라는 우리 계약법상의 구체적 계약, 시험 대상인 계약 3가지는 전형계약이다.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그리고 낙성계약이다. 불요식계약이다. 이 5가지는 공통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그 중에요, 매매계약과 교환계약 이 2개는 일시적 계약에 해당되고요.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두실 수 있겠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또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인가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